북한 보위부 상장으로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던 한 남성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새벽녘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한국에서 그가 꺼낸 첫마디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밤중 보위부에 연행된 동료들과 그 가족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표적이 된 어린 아들, 그리고 목숨을 건 필사의 국경 돌파. 체제가 반드시 묻어버리려 했던 참혹한 숙청의 실체와 최고기밀 문서들까지. 김정은은 왜 30년간 충성을 바친 최측근 간부들조차 냉혹하게 제거 명단에 올렸던 걸까요? 북한 최고위층만이 알고 있던 김정은 통치의 어둠을 지금부터 완전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위부 상장 류기성입니다. 별이 3개이니 한국으로 치면 중장입니다. 최고위 간부란 말이죠. 평양의 새벽은 항상 조용했죠. 눈이 내리는 고층 간부 전용 아파트에서 기밀 문서를 정리하던 새벽 4시. 김정은 동지 전용 회선이 울렸습니다. 빨간 전화기를 들었어요. 상장 동지 한도균이 체포됐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도균은 저와 함께 10년을 일한 부하였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숙청 명단을 함께 검토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감시가 시작됐나? 이미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최고 지시사항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평양 시내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죠. 오전 9시 보위부 청사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20명의 간부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했어요. 엄도철 부상장이 이미 자료를 정리해놓고 있었죠. 제가 상석에 앉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지들 또 한 명의 배신자가 색출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20명의 간부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도균의 자리를 힐끗 바라봤어요. 빈 의자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제 누가 또 사라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어요. 이런 의심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도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장 동지 한도균의 후임 업무 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맡겠다.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15년간 숙청 작전을 총괄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워왔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용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돌아봤지만 경호원들만 보였죠.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조현택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어요. 외교부 부국장인 그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죠. 기성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우린 서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어. 묘한 말이었어요. 상장인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신중하게 말해라. 최고 위층에서도 안전한 자는 없다는 뜻이야. 조현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을 때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없던 차였죠.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정미화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지우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한도균의 빈 의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평양의 밤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어둠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죠. 김정은 동지가 가장 신뢰하던 이 칼이 곧 버려질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현관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밀어넣어진 작은 쪽지 하나였어요. 한도균의 필체였죠. 책장을 뒤져라. 진실이 거기에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던 거예요. 보이부 청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도균의 집무실은 이미 봉인됐지만 상장인 저에게는 접근이 허용됐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책장 앞에 섰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주체의 경제학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한도균이 즐겨 읽던 책이 아니었죠. 책을 꺼내자 안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USB와 함께 말이에요. 손을 떨며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해외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스위스 은행에 숨겨져 있었죠. 무기 밀매, 마약 거래, 위조 지폐까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파일이었어요.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한도균, 두 번째 줄에는 류기성.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충성을 다한 결과가 이것이었나요? USB를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책장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엄도철 부상장과 마주쳤습니다. 상장 동지, 한도균 집무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녀 업무를 확인했다. 특별한 발견은 없으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없었다.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를 자주 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추적이었죠.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이전 명령서가 붙어 있었어요. 며칠 내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전이 아니라 격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여보, 방금 전까지 누군가 우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 뭐라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쓰레기를 흩뜨려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체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아빠가 요즘 왜 일찍 들어오시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학교까지 감시망이 뻗쳐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USB 안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어요. 숙청 명단에는 제 이름 아래 정미화, 류지훈도 적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거 대상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가 세 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놓고 감시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현택이었어요. 기성아, 내일 새벽에 만나자.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명을 숙청하면서 지킨 체제가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미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체제의 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새벽까지 남은 시간,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새벽 5시 조현택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조현택이 지정한 장소는 폐건물 지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기성아, 상황이 급박해졌다. 무슨 일이야? 오늘 밤 내 집에 체포조가 들이닥칠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내 목숨을 걸고 확인한 정보다. 너뿐만 아니라 가족도 모두. 아이까지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상장인 저를 제거하려면 가족까지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였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없어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야.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혼자 나와라. 대동강 부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보이부 내부 회선이었어요. 정미화를 달래고 급히 나왔습니다. 대동강 부두까지 차로 20분 거리였죠. 부두에 도착하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엄도철이 차에서 내렸어요. 상장 동지 오셨군요. 지훈이는 어디 있나?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안심을 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나? 최근 한도균 집무실에서 가져간 것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알고 있었어요. USB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인가? 상장 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USB를 넘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터였죠.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가짜 USB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빈 USB였죠. 여기 있다. 엄도철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아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지훈은 없었어요. 또 다른 협박의 시작이었죠. 이틀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보이부 건물, 구치소, 심지어 정치범수용소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셋째 날 밤,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지훈아,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아파요,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조현택이 다시 연락했어요. 기성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훈을 찾아야 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 며칠 후 우연히 폐창고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죠. 지훈을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조현택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성아, 이제 선택해야 해. 죽을래? 살래? 아내 정미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묵 속에서 내린 결단이었죠. 살겠다. 처음으로 체제에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조현택의 안전가옥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이었는데 촛불만 켜져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딸도 함께 있었죠. 이제부터는 군사작전이다. 조현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의 경로가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기차로 이동한다. 위조 신분증은 내가 준비했어. 신분증을 건네받았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직업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죠.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부인은 간병인, 아들은 환자 역할이다. 정미화가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붕대를 감고 있었고요. 연기를 잘해야 살아남는다. 조현택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철저히 연습했어요.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했죠. 상장의 위험은 완전히 버려야 했어요. 허리를 굽혀라. 눈을 마주치지 마라. 힘든 연습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저라며 대했는데 이제는 제가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아빠, 이상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아빠가 작아 보여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작아져야 살 수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기차표, 위조 신분증, 비상금, 의료용품까지. 빠뜨린 것은 없었어요. 기억해라.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야. 조현택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어떻게 가나? 기차에서 내리면 안내인이 있을 거야.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을 따라가면 돼. 신뢰할 수 있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지훈아, 내일부터는 아빠가 아픈 척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정미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보였거든요. 내일이면 저 차들을 영영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간 살았던 곳이었죠. 상장으로서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안녕히.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현택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그래. 그럼 이제 김철수가 되라.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상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치는 아버지였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이에요. 새벽 5시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눈에 띌 수 있었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거든요. 김철수 동지, 어디 가시나요? 신의주입니다. 아내가 병원 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의심받지는 않았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뒤쪽이었어요. 조현택이 일부러 구석진 곳으로 예약해뒀더군요. 정미화가 의료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지우는 붕대를 감고 창가에 기댔어요. 완벽한 간병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기차가 출발했을 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시간 후 검표원이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예리했어요. 표 좀 보겠습니다. 표를 건네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정미화가 대신 대답했어요. 검표원이 지훈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2시간 후 기차가 정차했습니다. 중간역이었는데 경찰이 올라탔어요. 제복을 입은 2명이 차량을 순찰하기 시작했죠. 서류 검사입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신분증을 내보였어요. 저희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경찰이 저희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건넸어요. 김철수. 직업이 뭡니까? 공장 노동자입니다. 어느 공장이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조현택이 알려준 공장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대동강 철강 공장입니다. 다행히 기억났어요.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환자는 어디 아픈가요? 다리 골절입니다. 정미화가 또 대신 대답했어요. 붕대 좀 풀어보세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요구였어요. 지훈의 다리에는 실제 상처가 있었지만 골절은 아니었거든요. 정미화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멍든 자국이 있어서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경찰이 지나간 후 온 가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리니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역 앞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키 작은 사람이었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따라오세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 같았죠.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자정에 출발합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지훈이 떨고 있어서 제 옷을 벗어 덮어줬죠. 밤이 되자 안내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갑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창고를 나와 숲길로 접어들었어요. 달빛도 거의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1시간을 걸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중간 부분은 살얼음이었죠. 밧줄을 잡고 건너가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굵은 밧줄이 강 건너편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정미화가 지훈을 안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훈이 미끄러지며 밧줄에서 손을 놓친 거예요.
지훈아! 소리를 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뒤돌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아들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지훈을 붙잡고 강변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 총성이 들렸어요. 북한 경비대가 발견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한 후였어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정미화도 무사히 건너왔어요. 온 가족이 중국 땅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중국 쪽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장대성이라고 했죠. 빨리 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벽돌 건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 대신 낡은 헝겊이 쳐져 있었어요. 냄새가 좋지 않았죠. 여기서 며칠 지내야 해요. 방 안에는 이불 몇 장과 물통만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밥은 언제 줍니까?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돈 있을 때만. 장대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돈부터 내세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국 가려면 사람당 5,000달러. 온 가족이 15,000달러였어요.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죠.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알아서 돌아가세요. 여긴 자선단체 아니에요. 장대성이 문을 닫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정미화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였죠. 결혼할 때 제가 선물한 것이었어요. 이거면 될까요? 장대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귀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대기가 시작됐습니다. 전화 사용은 금지, 외출도 금지였어요. 오직 방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죠. 사흘째 되는 날, 다른 탈북자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부부와 딸 하나였어요.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북도요. 당신들은? 평양입니다. 상대방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평양 출신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 하셨어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여전히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이 저희를 수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다른 사람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투가 평범하지 않아. 손도 곱고 말이야.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대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누군가 당신들을 신고하려고 해요. 북한 간부 출신이라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들킨 거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라오스 경로로 가야 해요. 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급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 뿐이었어요. 다른 탈북자 가족들이 저희를 째려봤습니다. 특히 함경북도에서 온 남자의 시선이 적대적이었어요. 간부 새끼들이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어. 작은 목소리로 욕을 하는 게 들렸죠. 장대성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건물을 빠져나올 때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를 하는 게 틀림없었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해야 했어요. 숨이 막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욱 열악했어요. 며칠 더 기다려야 해요. 국경 경비가 삼엄해졌어요. 장대성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열이 났어요. 찬 강물에 빠진 후유증 같았죠.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정미화가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히며 말이에요. 다행히 이틀 후 열이 내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많이 약해져 있었죠.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곧 끝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저도 몰랐거든요. 열흘이 지나서야 장대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줄 게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계속 숨어 지내세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미화가 또 한 번 품을 뒤졌어요. 작은 금반지 하나가 나왔죠. 어머니 유품이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장대성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밤 출발해요. 드디어 라오스로 향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미화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모르겠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 지훈이 때문에 미안해. 미안해할 건 내가 아니라 저 체제야. 창밖으로 중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내일이면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될 거였어요. 자유를 향한 기나긴 여행 말이에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트럭 화물칸, 정글 속 도보 이동, 강을 건드는 일까지. 지훈은 많이 마른 상태였어요. 태국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영사관 직원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류기성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류기성 상장이 맞으십니까? 신분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까지 4시간 반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밝은 조명, 깔끔한 시설, 자유롭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기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차량으로 이동하며 서울 시내를 처음 봤습니다. 고층 빌딩, 네온사인,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벽, 녹음기, 카메라가 설치된 방이었어요. 편안히 앉으세요. 박기훈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먼저 가족분들은 별도 공간에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미화와 지훈이 다른 방으로 안내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죠.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균이 남긴 문서 직접 입수하셨습니까? 첫 질문이었어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할지, 일부만 말해야 할지.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진짜 USB를 꺼냈어요. 엄도철에게 준 건 가짜였거든요. 박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김정은의 비자금 내역, 숙청 명단, 무기 거래 증거까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며 박기훈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죠.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각국 무기상과의 거래 기록, 마약 밀매 루트까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숙청됐나요? 네, 제가 직접 실행했습니다. 쓰라린 고백이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237명입니다. 박기훈이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정말 배신자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문서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거든요. USB 화면에서 제 이름을 가리켰어요. 류기성 마이너스 우선 제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15년간 충성했는데 결국 버려질 운명이었어요. 박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2시간 동안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김정은의 통치 방식, 내부 숙청 과정, 해외 불법 활동까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참 생각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보복할지도 모르고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기분이었어요. 정미화와 지훈이 들어왔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자유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으니까요.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복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들. 하지만 오히려 불안했어요. 여기서 12주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의 규칙, 문화, 언어까지 다시 배워야 했죠. 첫 번째 수업은 한국어 교정이었습니다. 북한식 억양과 단어를 고치는 거였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하세요.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따라했어요. 정미화는 요리교실에 참가했습니다. 남한 음식을 배우는 거였죠. 이게 뭐예요? 치즈입니다. 피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신기해하며 만져보더군요. 지우는 컴퓨터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인터넷이었죠. 아빠, 여기서는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정말이니? 네, 김정은이라고 쳐봤는데 나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미화는 작은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지우는 프로그래밍에 푹 빠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직업이었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숙청 작전을 지휘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였죠.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되고 미안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감정이란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죠. 석 달째 지훈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응, 맞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지훈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는 탈북자의 아들이라고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넉 달째, 저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고 싶었거든요. 하나원 생활 마지막 날, 전체 교육생이 모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류기성입니다. 상장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그냥 류기성이요. 박수가 울렸어요. 1년 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아빠, 바다가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 끝이 보이지 않지? 제주도 해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정미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선택했네. 그래, 힘들었지만 잘했어.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 바람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우리를 잡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